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화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세븐의 권미란입니다. 간밤 미국 주식시장 저가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4% 상승했고 다우도 0.54%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비트코인과 기술주 가격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담감들 계속되고 있지만 일단 간밤에는 이들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기술적인 반등에 나섰는데요.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가 꺾이게 되면서 지난해 6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나왔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들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판 돋보기에서는 부르는 게 값, 치솟는 해운 운임, 슈퍼사이클 언제까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지금부터 함께 전망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핵심 전략 지금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뷰에서 간밤 있었던 마감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훈 캐스터 짚어드립니다. 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아마존과 MGM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아마존이 MGM 인수 단계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MGM이라는 회사는요, 영화 4천여 편을 보유하고 있는 제작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이 이 MGM을 약 90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이 간밤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마존 측에서는 이 컨텐츠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로이터 통신은 MGM 없이도 아마존의 세계는 이미 충분히 크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과 MGM 간밤 시장에서 기대감 나오면서 아마존은 1% 넘게 상승했고 MGM은 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파고 측에서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낮은 590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세 가지 우려에 대해서 표명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현재 웰스파고는 최근 주가 하락에도 테슬라의 가격은 여전히 비싸 보인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경쟁과 관련된 우려였는데요. 전기차 경쟁이 심화되면서 테슬라 자동차의 수요는 계속해서 낮아질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의 원자재 비용이 1년간 50% 이상 뛰었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오토 파일럿의 기능이 현재 미국 당국의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점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간밤 시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4% 넘게 상승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깨졌던 6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입니다.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우주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우주 관광용으로 개발한 유인 우주선의 세 번째 시험 비행이 성공했는데요. 이 유니티라는 기종은 이 조종사 2명과 승객 최대 6명을 태울 수 있는 기종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우주 관광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27% 넘게 상승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는 일본의 여행 금지 권고령을 내렸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현재 미국에서는 일본의 현재 여행 금지에 대해서 여행 재고 3단계에서 4단계 여행 금지 경보로 4단계로 올려잡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국제적인 우려에도 도쿄 올림픽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일본 시장에서는 여행 관련 종목들, 항공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미국은 이와 함께 여행 금지국을 151개국으로 늘렸고 한국은 2단계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아마존이 007 시리즈로 유명한 MGM의 인수 합의에 거의 근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OTT를 하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게임 업계에서도 웹툰이라든지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를 설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는 OTT 업체 넷플릭스가 게임형, 구독형 게임 서비스, 메타버스 게임 서비스에 진출하는 가능성들 나오면서 우리 장에서 관련한 한비소프트,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외 일정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캐스터. 네, 최윤입니다. 네,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 변동성이라면 연준과 물가 지표 관련한 내용들이 될 것 같은데요. 쭉 보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소비 관련 지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일정들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밤에도 역시나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은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나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4월 신규 주택 매매 관련 동향이 나오게 되고 또 3월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로버트 실러가 자산 거품에 대해서 경고를 한 바 있는데 집값이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기 전인 2003년과 유사하다면서 2008년 금융 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들을 통해서 주택 가격의 변동 추이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랜들 콜슨 연준 부의장의 증언이 오늘 밤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가 압력은 경제 재가동으로 생긴 현상이다라고 밝히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에 어떤 발언들을 내놓을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지난 4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5월 지수는 소폭의 하락세가 예상이 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에서는 AI와 관련된 이 큰 행사가 좀 개최가 되는데 네이버 AI 나우가 오늘 개최가 됩니다. 이 네이버는 초대규모 AI 모델을 오늘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오늘 네이버 AI 나우에서는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장중에 나오는 뉴스들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시장은 버블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들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연예인들이 최근에 건물을 잇따라 처분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상승 하락 부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오늘은 좀 하락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장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가 3거래일째, 코스닥은 어제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1.8%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 추가 하락 예상하시네요. 근거 말씀해 주시죠. 예, 한 4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좀 하루에 좀 증시 거래 대금이 올 들어 좀 최저 수준이 20조 정도 수준에 좀 떨어졌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이 각각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조 4천억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9조를 좀 나타를 했는데, 일단 연중 최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외인의 매도세가 좀 상당히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거래 대금 축소되면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실종된 부분, 좀 이런 부분이 좀 악영향을 끼쳤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 지금 거의 2,400억 정도로 좀 순매도를 하면서 9일 연속으로 좀 연속 매도를 좀 우위를 지켰는데요. 특히 이제 주말 사이에 좀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좀 특별하게 좀 뚜렷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부재에 따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급락에 따라서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위축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들을 좀 많이 좀 통제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머스크가 좀 테슬라 관련돼서 좀 비트코인 결제를 보류한 부분이 좀 시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좀 규제안이 좀 나왔고요. 특히 이제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좀 기업이 거래하는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좀 통제 범위에 두겠다는 뜻을 좀 밝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암호화폐 시장이 좀 빠지면 주식시장으로 좀 투심이 좀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급격하게 빠지면 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오히려 좀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좀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4월 FOMC 결과가 좀 나왔을 때 좀 투자 은행들이 좀 상당히 놀란 눈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좀 테이퍼링 언급이 좀 상당히 좀 다소 빨리 좀 언급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 내부의 좀 테이퍼링 논의를 좀 매파적 서프라이즈로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빠르면 7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내년 초부터 자산 매입 규모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우리나라 시장에 아직까지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버블에 대해서 경고가 나오면서 반토막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반토막이 난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시세에서 8,200만 원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최근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3,900만 원 선까지 어제 시세로 기억을 합니다. 3,900만 원 선까지 반토막이 단기간에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또 거래해서 4,700만 원으로 반등을 하면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줍니다만 데드캣 바운스가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위험자산 심리에 좀 악영향,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인의 수급 이제 9일 연속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수급의 좀 변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일단 그리고 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매수세가 좀 많이 집중된 부분들, 좀 매수세가 좀 증가하는 여부 결국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가치주 중에서 좀 저평가된 부분에서 좀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FOMC 의사록의 좀 결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통화 정책이 조기 변경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시장이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같은 일본 대형은행에서는 다음 달 4일이죠. 고용지표 등이 좀 경제지표가 좀 뚜렷하게 기현상을 보일 경우에 조기 테이퍼링이 좀 연준 내 주요 의견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좀 통화 정책 정상화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좀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좀 포커스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가치주에서도 좀 많이 오른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현재 봤을 때 좀 덜 오른 가치주가 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정부의 좀 행보를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같은 헬스 산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백신에 대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 지금 TF를 좀 구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상당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바이오로직 같은 경우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노백신과의 어떤 백신 물량을 좀 새로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국내 승인을 좀 받게 되면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이 세 가지 정도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미국에서 저가 매수세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장에서도 과연 외국인 쪽에서 저가 매수세를 해줄 수 있을지, 그동안 매도해 나갔던, 우리 장에 대해서 매도해 나갔던 외국인의 행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 가치주와 또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정부의 움직임들, 정책 관련한 모멘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공시와 기업 뉴스가 또 영향력이 있을지 최윤 캐스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 LCD의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OLED TV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LG 디스플레이는 잇따라서 OLED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OLED TV 패널 사업이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업황 호조로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한섬입니다. 한섬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홀세일 매출, 그러니까 이 글로벌 도매 매출이 6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매출이 12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한섬이 수출 계약을 맺은 업체 수는 50개인데 이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44%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올해 홀세일 매출은 작년보다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인데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 9조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신라의 주식은 65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증권사 측에서는 호텔 신라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지만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앞으로의 목표 주가도 높여 잡은 상황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가 12만 원대로 현재 제시가 된 상황인데 일단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요. 더불어서 예년보다 인천공항의 임차료 수준이 낮아져서 실적 개선은 더욱더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OTT 시장에서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OTT 서비스인 티빙의 매출이 200억 원에 그쳤는데요. 최근 웨이브가 4년간 1조 원 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증권사 측에서는 CJ ENM도 이 정도를 투자를 해야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투자금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가입자 성장 확인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한 가지 우려가 더 있습니다. IPTV와 CJ ENM은 최근 컨텐츠 사용료로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업계 측에서는 OTT 시장에 파워게임이 시작됐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공급 과잉 이슈가 장기간 지속됐었던 디스플레이 업계 LG 디스플레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되는 가운데 주가는 바닥권 22,000원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종목 주력 종목이 될지 화요일의 주력 종목 서영원의 주력 종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오늘 서영원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어떤 종목에 주력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좀 살펴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CJENM하고 두 번째는 코스맥스, 세 번째는 현대로템, 네 번째는 좀 생소한 종목인데 알테라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CJ ENM, OTT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좀 우려감 섞인 시각이 있다는 점 앞서서 알아봤는데요. CJ ENM, 라이브 커머스 성장세는 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재, 그리고 철도와 AI 관련 기업까지. 이 가운데서 오늘 장에 특히 주력할 종목은 뭐가 될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코스맥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맥스는 뭐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ODM 전문 기업으로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ODM 세계 매출 1위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00개 정도의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여파로 흐름들이 좀 악재적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1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개선된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233억 원까지 좀 증가하는 모습들까지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화장품주들은 중국에서의 소비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영향이 좀 있는 모습이지만 코스맥스의 매출단은 상당히 좀 분포도가 좀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다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좀 안정적인 구조와 좀 성장세가 좀 기대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면 최근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져 있는 상황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가격적 메리트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DM 파마와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을 함께 좀 진행된다라는 소식들까지 전해진다라는 점 좀 참고해서 코스맥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알테라라는 종목입니다. 인공지능 솔루션과 연구 개발을 하는 업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학습 데이터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얼굴 인식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상 상황 감지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네이버가 출자한 스노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카메라에서 보통 좀
촬영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어플 중에 스노우를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스노우가 그 기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으시면서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원철 기술 사업에 대해서 9천억을 투입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그 메타버스라는 이슈와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슈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된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알체라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체라는 지난해 일단은 적자가 나온 기업인데요. 과연 성장세와 함께 흑자 전환 가능할지 올해 실적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넷플릭스발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이 있었는데 알체라도 어제 플러스 4%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오늘 서용원의 주력 종목, 화장품 ODM 매출 기준 세계 1위의 코스맥스와 또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이면서 어플 스노우의 대주주인 알체라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에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운 운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근데 정말 대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업종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죠. 먼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던데요. 현황 알아볼까요? 네, 그 SC 이제 FI라고 하는데 이게 지수가 이제 전주 대비해서도 또 2.7% 좀 상승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언젠가 꺾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뭐 쉽게 좀 꺾일 좀 분위기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고공행진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주요 노선이 그 미주 쪽하고 동안 그다음에 유럽 지중해 노선인데 이쪽이 그 강세 흐름이 여전히 좀 이어가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 예전에 그 수혜주나 이제 그 한번 선박 사고 있었잖아요. 네. 그게 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영향이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좀 부산항이 굉장히 좀 큰 항에 좀 속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 수용 여력이 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한마디로 항만의 컨테이너가 이제 꽉꽉 차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꽉 차면 화물 적체 현상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만에서 컨테이너가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물류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들어오는 배들이 물건을 이제 이 항구에다가 이 적체를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배는 계속해서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롭게 내가 이제 그 어떤 컨테이너를 좀 발주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좀 하질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선 이 배 운임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그런 현상으로 좀 가고 있고요. 거기에 뭐 물동량은 뭐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계속 좀 상승을 하는 건 사실인데 신규 선박이 여전히 좀 부족한 지금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컨테이너선 발주가 올해만 지금 그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거 배를 만드는데 최소 1.5년에서 2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배를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그 텀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이런 이제 배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조선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잠시 후에 아주 짧게 꼬리 질문으로라도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5월 수출 지표가 20일까지 나오고 있는데 5월 역대 기준으로 일평균 최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수출 지표가 최근 들어서 좋게 나타납니다. 7개월 연속의 플러스가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4월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어느 네. 분야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전국의 항만 처리 그 물동량이 5.7% 정도 이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품목으로는 가장 이제 많이 증가했던 게 그 자동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물동량이
57.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자동차 물량이 증가한 원인 중에 하나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차하고 이쪽 전기차 이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게 하나의 좀 원인으로 좀 잡혔고, 전반적으로 지금 워낙 수출이 좀 잘 되고 우리나라 또 수입도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선에서 이제 많이 운반을 하는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같은 이제 그 물건들이 워낙에 좀 수요가 좀 좋다 보니까 물동량 증가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전국 항만별로 보면은 역시 그 가장 큰 항인 부산항이 한 15.8% 정도로 가장 높은 지금 이제 물동량 증가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컨테이너선 말고 비컨테이너선 이제 거래 품목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유류와 유연탄 같은 건데요. 이쪽은 의외로 좀 이제 그 약간 물동량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유연탄이 사실 그 시멘트에 많이 쓰이잖아요. 시멘트 만들 때 유연탄을 태워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요즘에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뭐 성신양이나 그러니까 그 쌍용양에도 그렇지만 유연탄 대신에 이제 폐플라스틱을 많이들 이용을 하나 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재료를 좀 바꿔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친환경적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유연탄 수요가 조금씩 증가라는 얘기도 있고, 거기다 유연탄 같은 건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화력발전소는 이제 점점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제 퇴출시키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면서 의외로 이제 컨테이너선 물동량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비컨테이너선 거래 품목이 뭐 유류라든가 유연탄 쪽은 좀 감소하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이렇게 펜오션, 대한해운 같은 이제 뭐 BDI 지수 쪽도 뭐 나쁘진 않은데, 네. 확실히 컨테이너선 쪽이 이런 물동량 흐름을 봐도 좀 더 그 이런 BDI 지수에 비해서는 월등히 좀 좋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네. 뭐 일단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컨테이너 하면은 뭔가 이제 제품을 가공해서 실어 나르는 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차 관련해서 물동량이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5월 수출 지표에서도 역시 자동차 부품 쪽이 성장률이 굉장히 네. 좋고, 석유 제품, 자동차, 승용차 네. 이렇게 순으로 또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상 운임이 뭐 부르는 게 값이다 할 정도로 치솟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이제 운임은 지금 당분간은 계속 뭐 꺾일 가능성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강세 흐름은 좀 당분간은 지속된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좀 의견인 것 같고요. 특히 1분기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지금 385%나 일단 급등을 한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선박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결국에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해운 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는 계속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항로가 되게 중요한데, 네. 여기서 지금 장기 화물 운임이 좀 상승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특히 그 전 세계 물동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유럽 쪽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마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요새 달러가 되게 약하잖아요. 달러가 약하다는 이유는 유럽이 좋다는 얘기예요. 유로화가 강하니까. 유로화가 강해진다는 거는 유럽 경기가 이제 백신 효과로 회복된다는 건데, 그럼 유럽의 물동량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해운 운임에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좋지만 유럽까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컨테이너선 운임 쪽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하반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컨테이너선으로 이제 실어 나르는 것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역시 좀 그 내구재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백신 접종이 대부분 완료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여행 가는 수요가 만약에 많아지면 그때는 조금 이제 내구재 수요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운 쪽 선박 공급은 뭐 여전히 타이트하겠지만 일시적으로 그 이 컨테이너 이 운임과 관련한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냥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구재하고 이런 이제 서비스와는 좀 같이 가기 힘듭니다. 어쨌든 네.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전제품 수요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컨테이너선한테 좀 이거는 부정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점을 염두에 두시되, 다만 상반기까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한 6월까지는 운임 강세는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버블을 경계하고 있지만 이렇게 뭐 부르는 게 값인 분야에 대해서 네.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지금 H&M도 5일선 타고 쭉 가고 있는데 네. 또 트래블 버블이 일어난다면 이 부분이 좀 저지될 수 있다는 점이 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운임 상승이 우리 경제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운임이 급등하다 보면은 이것이 비용으로 잡히는 수출 기업에게는 이중고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수출하는데 배를 구할 수도 없는 데다가 너무 비싸면 비용이 네네.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까요? 이게 사실 물류 비용이 너무 이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너무 좀 가파르게 오르고 그러면 사실 이게 대형 회사들은 그래도 워낙 현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들한테는 타격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이게 한 번씩 보니까 좀 관심 있던 기업들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전자공시 들어가서 분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비용 항목 중에 운송비 항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매출은 늘었는데 이게 운송비에서 타격을 받아가지고 영업이익이 준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실제로 좀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물건 판매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임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이 깎여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게 지금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운반비 같은 것도 하나의 다 비용이기 때문에 해운사 입장에서야 너무나 좋은 그림이지만 어쨌든 전체 제조업 기반에 특히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운임 지수가 조금 하향 조정화되는 게 하반기 증시에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에서 일단 이익 자체가 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물류 비용이 급증하는 거는 당분간은 조금 부정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조금 이제 물류 비용이 좀 완화될지 그 부분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임 상승의 수혜주 어떤 종목이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 짚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화물 운송 수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화물 사업은 항공사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됐고요. 컨테이너 선사는 이미 H&M을 통해서 잘 아시듯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요즘 항공사는 완벽하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1분기 항공시장 실적은 예상보다 더 부진했는데 대한항공만 유일하게 1,000억 원대 영업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항공사들은 모두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4분기보다도 더 적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국제선 여객 운항 여전히 막힌 상태가 이어지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은 외형과 비례하게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본업인 여객 정상화가 여전히 좀 요원한 상황에서 화물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대한항공은 상대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거둔 실적은 전 세계 주요 항공사 실적과 비교해도 월등합니다. 델타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해외 항공사들은 영업 손실을 기록할 때 1분기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 건데요. 자, 이는 1년치 영업이익, 작년 1년치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2분기에도 화물 사업 호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한항공의 주가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바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지난 1분기 48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보다 30% 증가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의 약 78%를 벌크선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벌크선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 운임 지수가 지난 2일 2,86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달 초 3,000포인트를 넘겼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금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벌크선 운임이 상승한다는 건 철광석과 석탄, 곡물을 실어 나르는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라서 세계적인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만큼 세계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개선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주목된다는 분석인데요.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페노션의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말 500억 원의 자금 조달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페노션 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벌크선 상장사 대한해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의 화려함을 다소 묻히고 있긴 하지만 벌크선 운임 올 한 해 내내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페노션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40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대한해운은 지난 2013년 SM그룹에 편입한 이후로 30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100% 자회사인 대한해운 LNG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우량 화주와 장기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대한해운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는 운임 관련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벌크선 말고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로 한정을 해서 한번 볼게요. 관련한 수혜주 가운데서 눈여겨볼 종목은 뭐가 그러니까 이제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다 HMM만 떠올리실 텐데 그거 말고 두 예. 개가 있더라고요. 관련된 게 TK 케미칼이라고 이 회사가 원래 이제 석유화 그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 자회사가 SM 상선이라고 있어요. 이 회사가 아마 기업 공개 추진할 것 같은데 이 회사 지분을 일단 좀 한 20% 이상 좀 들고 있고 또 대한해운 지분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K 케미칼은 자회사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해운사 두 개를 좀 가지고 있는데 특히 SM 상선이 굉장히 좀 그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습니다. 해운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SM 상선 가치가 지금 지분 보유한 그 가치만 해도 한 3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대한해운 가치까지 합치면 1,800억이니까 지금 시총보다는 물론 조금 작긴 하지만 시총과 지금 비슷한 규모거든요. 근데 또 TK 케미칼은 본업인 화학사업, 스판덱스 사업에서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태웅 로직스인데 이 회사가 이제 석유화학 제품 해상 운송을 하는 그 삼자 물류 회사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삼자 물류 회사는 그 모회사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모회사 없이 독자적으로 이제 운송 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란 이제 또 모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자체적으로 물류를 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고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이 이제 주요 고객사로 좀 알려져 있고 석유화학 시황과 상관없이 매년 물동량이 꾸준히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고 대기업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데 이 회사도 역시 그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내고 있어서 이 기업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조선 좀 살짝이라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항공 물류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화물 특수로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날개를 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항공 물류 관련 기업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거의 사실 대한항공밖에 없어요. 네. 항공 쪽은 그냥 대한항공 하나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 LCC 그 저가항공사는 하반기에 우리 여행 갈 걸 많이들 기대하지만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자본 잠식 상태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현금 흐름이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단지 여행 언젠가 가겠지 이런 상태로 그냥 LCC 저가항공사 투자하는 거는 아직은 위험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 잘 체크하시고 다만 대한항공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화물 때문에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흑자가 났고 또 전 세계 지금 항공화물 거의 1등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특수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항공화물이 어느 정도 꺾일 때쯤에 또 여객이 뒤를 받쳐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한항공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운임 관련한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숨겨져 있는 종목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해운 운임 관련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까지 골라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이데일리 전문가들의 공략주 고수의 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고수의 픽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난희 전문가는 KCT를 제시를 했습니다. 요즘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금융특수 단말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KCT 계속 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서용환 전문가 코스맥스입니다. 화장품 ODM 전문 기업으로 이번 1분기 영업이익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매출이 잘 나와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소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주가 흐름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명승부사 전문가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전형적인 비수기인 1분기에도 다른 건설사와는 다르게 기대치를 넘어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주가 연일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상승세가 계속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급등매매 전문가 카스입니다. 카스는 이재명 지사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즘 정치인 테마주들의 흐름이 뜨겁습니다. 이 종목은 4,200원을 지지하면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전략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래핏 전문가 한빛소프트입니다. 한빛소프트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메타버스 게임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탄력을 받기도 했는데요. 한빛소프트 전고점 뚫어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고수의 픽 확인을 하셨는데요. 더 많은 고수의 관심 종목은 오전 11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수의 픽이었습니다. 네, 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이 조금 갈팡질팡하고 상승 탄력도 제한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잘 포착을 해야 되는 건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초가에 공략하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수익률을 모두 공개해 드릴 텐데요. 세 가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롯데 칠성입니다. 매수한 이후의 최고가 기준의 상승률이 18.18%가 나온 종목이고요. 뒤를 이어서 다음 주 한섬 11일입니다. 매수 기준으로 그 이후 최고가 6.44%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대한항공은 아쉬운 성적인데요. 시초가 공략한 이후에 0.65%의 수익률을 고가 기준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시초가 공략 이후에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는 마이너스 3%가 나온 종목인데요. 지난주 이 시간 기억이 나네요. 항공주에 대해서 저희가 네. 또 짚어봤던 그때 항공주에 굉장히 또 이슈가 몰렸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흐름이 뭐 횡보 양상 정도 이어졌네요. 네, 예. 근데 추가적으로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계속 운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화물선에 대한 항공에 대한 운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TAC라고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러한 운임에 대한 지속된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제 백신이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보급이 넓어지고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흐름들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 이제 항공업계나 여행업계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좀 성장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에 대한 이런 상승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상승 후 이제 말씀드린 이후에 조금의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현재 기간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 34,500원, 손절가는 26,200원을 제시해 드렸던 종목 그대로 전략을 유지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변수에 주목해야 될지 업종 알아볼까요? 네, 일단 CBDC를 들고 왔는데 네. 또 기가 막히게 오늘 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약한 흐름들을 보일 때
전반적으로의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뭐 이슈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뭐 지금 연준에서도 또 이제 중앙은행 그 급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먼저 선점을 하고 있었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연구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축 통화인 달러를 흔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이제 패권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화폐 쪽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 뒤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좀 주가가 바로 급등하고 이제 좀 많이 눌렸던 이유가 해외에서 좀 주도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바로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한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사실은 좀 진행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물 경제에 과연 도입할 수 있는지 실험을 직접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서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국내에서도 얘기가 안 나온다라는 그런 흐름들로 갔을 때는 사실 또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뭐 테스트를 하고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은 조금 더 이번에는 좀 길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사실 상위권에 계속적으로 좀 테마적으로도 뭐 이제 섹터별로도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코인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약간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연준에서도 좀 적극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본다라면 일단 강세 흐름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좀 이슈가 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CBDC에 대해서 좀 한 발 물러나 있던 연준 쪽에서 여름에 그 CBDC 관련한 그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관련한 모멘텀 이어질 것으로 보셨는데요.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뭐 일단은 이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뭐 한네트라든지 뭐 KCD, KCS, 뭐 K사인 이런 종목군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K사인이 전거래에 굉장히 좀 급등이 많이 했죠. 그래서 보안주에 대한 관심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SDS의 파트너사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자로 참여를 하게 됐을 때 반사적으로 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지갑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K사인 같은 경우도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런 지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또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지금 수많은 은행들의 이제 공동적으로 뭐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관련된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특히나 이제 뭐 카카오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네이버가 일단 디지털 화폐에 참여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런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를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뭐 이런 지분이 없더라도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디지털 화폐든지 아니면 코인 쪽이든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안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 쪽, 코인 쪽도 이런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저번에도 좀 발생이 됐었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이 금고를 자체로 좀 통으로 도둑 맞은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엔 디지털 화폐 쪽으로도 진행이 됐을 때 이게 얼마나 보안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 관련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에서 양자 부분에서 둘 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했을 때 얼마까지 볼 수 있나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5,900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세들이 나오고 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게다가 최근에 시장이 워낙 빠르게 순환매를 돌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났을 때 바로바로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관점으로 5,9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760원 라인으로 이 이제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 좀 이탈이 되고 또 장대 양봉 시작했던 라인 부분을 좀 깨지게 됐을 때는 네. 단기적으로 좀 흐름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이탈을 했을 때는 좀 한번 정리하셨다가 다시 재진입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BDC 관련주 보완주 가운데서 드림 시큐리티 꼽고 있습니다. 손절가 4,760원 제시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세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가 매수세가 강하면서도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월가에서는 미국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의 붕괴 움직임, 단기간에 반토막이면 엄청난 공포죠. 이후에 일단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또 기술주가 함께 상승을 하면서 간밤에 주식을 사들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우리장 역시 외국인 수급과 어제 121선, 950포인트 선 이탈한 코스닥의 반등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8에서 오늘장 개장 상황 잘 지켜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함께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만의 투자 작전 오늘도 성공하세요.